그러니까 중국몽의 핵심은 레토릭은 이렇습니다. 100년 전 굴욕의 100년을 갚아주겠다. 우리 홍콩도 돌려받았고 마카오 돌려받았고 그러려면 이제 대만을 통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게 중국몽이에요. 이 게임을 본격화하고 미국이 더 이상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너를 견제해야 되겠다고 나선 게 트럼프 일기고, 그리고 바이든 때도 중국 견제 계속이 됐고 그런 경쟁이 지금 이제 한 9년째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 군함을 개척을 못해, 건조를 못하네? 하고 우리 한국이 필요하네?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략적 위상이 있는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죠. 트럼프와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제 중국의 이 기술 굴기를 중심으로 한 패권을 막아 세우려는 새로운 냉전이라는 새로운 게임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우리는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중국은 신재 생산력, AI 자립, 내수 확대 등 국가 대개조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기술 통제는 중국 경제 구조의 취약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부 상황과 외부 충돌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중국 내부의 상황은 뭐 제가 최근에 중국을 이제 가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 또 언론의 보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중과의 관계에 대한 이제 큰 그림, 그런 걸 가지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2007년에 독일을 제치고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큰 이제 경제 국가가 됐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일본을 제치면서 G2가 됐습니다. 물론 미국하고 차이는 많지만 그때부터 전 세계 많은 이제 이 전문가들, 경제기구 이런 데서 언제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치고 지나가느냐는 그 시간을 예측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 2020년이다, 2025년이다, 2030년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중국이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원래 게임 플랜, 중국이 커지면은 중산층이 커지고 그들이 서구하고 이제 교류하고 하면서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공산주의 일당 독재, 이걸로는 좀 그 다음 단계 가기 힘들다. 조금 더 우리 정치 체제를 좀 이렇게 약간 이 연성적인 정치,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좀 더 이제 개방을 하는 그런 국가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중국을 이 규범 중심의 다자체제에 편입시킨 미국의 게임 플랜이거든요. 근데 그 게임 플랜은 미국의 혼자 그냥 일방적인 게임 플랜이고 중국은 그들의 이제 게임 플랜이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가지고 있는 동상이몽 5월 동주가 2015년, 16년에 이제 거의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왜냐? 중국은 그때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당신들하고 다른 정치체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커지는 것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지 않는다. 윈윈이다. 왜냐? 우리는 세계 공장으로서 당신들이 필요하는 여러 가지를 가장 싼고 괜찮은 품질로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장바구니 물가 줄이고,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잘하는 고품질 높은 기술 사양의 분업 구조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담론이 화평굴기예요. 우리 중국이 커지지만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않는다. 그때 미국은 중국한테 뭘 요구했냐면, 근데 당신들이 이제 엄청나게 큰 경제가 되고 앞으로는 세계에서 더 크게 될 거니까 이제는 그냥 경제 발전만 하지 말고 전 세계 지구촌이 앓고 있는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하자. 그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테러리스트와 전쟁, 테러리스트 전쟁하는데 중국이 힘을 좀 보태라. 그리고 기후변화 같이 좀 풀자.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전 세계 이 빈곤의 문제 같이 해결하자. 그랬더니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리들은 아직도 이 빈곤에서 뭐 이제 탈출했지만 절대적인 빈곤에 탈출했지 상대적인 빈곤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냥 국내 문제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하던 그 중국이 바로 몇 년 후에 새로운 이제 정치 리더십이 등장하면서부터 일본 미국을 향해서 아주 그냥 딱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야, 우리 대국이야. 똑같이 대국으로 상대해줘. 신형 대국 관계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2013년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시진핑 주석이고, 시진핑 주석은 마오 이후에 중국 집단 지도 체제가 채택한 이런 정치 집권 가버넌스를 흔든 사람이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5년 임기 2번을 맥시멈으로 하던 전통을 깨고 지금 세 번째 5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력한 관측에 따르면 네 번째 5년도 할 것 같다. 21세기 황제냐 이런 건데 그런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치 가버넌스를 깨면서 이제 그 힘을 실어주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하던데 드디어 화평 굴기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러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야 민주주의 국가처럼 뭐 몇 년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 강력한 지도 체제로서 변하지 않는 정책으로서 이제는 21세기에 우리 1900년대 이런 그 서구 제국주의들이 우리한테 한 그런 굴욕의 역사를 갚아주는 새로운 그게 중국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 하지만 이게 미국몽이라면 시진핑은 중국몽 Make China Great Again 이 두 개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몽의 핵심은 레토릭은 이렇습니다. 100년 전 굴욕의 100년을 갚아주겠다. 서구들이 와서 우리를 막 갈갈이 찍고 굴욕을 요구한 그걸 찍고 우리 홍콩도 돌려받았고 마카오 돌려받았고 그러려면 이제 대만을 통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게 중국몽이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중국몽이 이제 개개인한테는 이제 부유한 그런 시민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슨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위대한 중화의 부활, 대만까지 통일을 하는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가장 힘센 나라. 그게 패권의 완성이죠. 이런 게임인데 이 게임을 본격화하고 미국이 더 이상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너를 견제해야 되겠다고 나선 게 트럼프 일기고 그리고 바이든 때도 중국 견제 계속이 됐고 그런 경쟁이 지금 이제 한 9년째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커지는 것을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해군, 전함 이런 걸 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아.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 군함을 개척을 못하고 건조를 못하네. 그럼 우리 한국이 필요하네.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동맹국한테 철강, 알루미늄 다 수입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지금 우리가 수입을 못하면 우리 무기 못 만들지. 철강, 알루미늄 우리 지금 경쟁력 밀리고 있지만 우리 미국에서 이거 해야 되겠어. 이런 주요 제조업의 이른바 리쇼링 그리고 미국의 투자의 전략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본질은 이겁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세계 시장인 이제 미국하고 같이 이제 윈윈을 해왔는데 그걸 지금 이제 깨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연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중국 제품이 없는 미국의 아마존, 미국의 월마트를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어차피 그 길로 가야 된다면 이것을 중국만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죠? 예전에 다른 나라도 했는데 중국이 압도를 해버렸으니까 다른 나라 생산 어느 순간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는 뭐 그 혜택을 다른 국가들이 받겠죠, 서서히. 근데 그 가는 이제 변화의 과정은 되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겠죠. 그러면 중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중국이 세계 공장 스스로 세계 시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지위까지 올라가려면.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세계 시장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열어야 되고 그리고 중국 자체도 많은 이런 특히 중국 화폐에 대한 통제가 없어야 돼요. 중국 경제가 G2까지 됐지만 중국 화폐는 거기에 걸맞지 않은 대우를 받잖아요. 그 이유가 중국 가면 외환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달러가 경제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짐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없는 지위를 누리잖아요. 그거는 군사 대국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이 달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정치의 안정이 있다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중국은 그렇게 봤을 때 세계에서 압도적인 패권국가 그리고 화폐 패권까지는 많은 사실은 이제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뭔가 무시할 수 없는 꽤 힘이 센 나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양회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수입을 막고 있고 중국은 이것을 다른 쪽으로 못 돌리고 있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거 제약이 있다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휴가 갈 수 있지만 다음 달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말하자면 그 당에서는 내수를 살리는 정책을 할 것 같은데 중국이 내수 살리는 것을 잘 못해요. 사회주의 경제 연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지 이런 뭐 수요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는 거라서 그리고 또 통제 경제니까 뭐 힘들면 견디지 약간 이런 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중국은 되게 세련된 혼합 경제잖아요. 왜냐하면
소련이 이제 망한 것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뭐 부패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구상에 뭐 부패하지 않은 정부가 있습니까? 그죠? 고질적인 부패라고 하지만 그거 다 시스템이 있는 거고 소련은 보면 우주선도 미국보다 먼저 보냈고 과학 군사 기술이 있는데 이게 돈을 버는 상업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업화가 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는 비상 상황이잖아요. 자주 있지 않잖아요. 상업한다는 거는 누가 사가는 기업과 소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치고 혁신하고 하면서 되는데 이게 시장이 없고 그리고 돈을 못 버니까 재투자가 안 되고 그리고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계속 나라가 돈을 대고 이런 불균형 상태를 괴리 상태를 소련은 감당 못하고 무너진 거죠. 근데 중국은 이것이 되는 것이 세계 경제에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잖아요. 공장. 중국이 필요한 그런 공장.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의 굴기가 세계 경제 G2가 올라오는 것 같이 병행한 거예요. 소련의 냉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약간 잘라내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 그거 가능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아 이야기하는데 일단 정치는 가능하지 않더라도 시도를 해보는 것이 정치고 왜냐하면 유권자 51%가 원하니까. 그리고 진짜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그다음 정치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2016년 미국 대선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어 그 이전하고 굉장히 다른 디커플링 경로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인데 어디까지가 디커플링이 될 거냐? 뭐 일부 소비재도 다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핵심적인 군수 산업 양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뭐 우리가 반도체랄지 AI랄지 이런 것만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뭐 게임 플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것은 말은 디커플링인데 실질적으로는 핵심적인 분야의 디커플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물론 트럼프 4년 만에 그러니까 추가 4년 만에 완성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2028년에 미국의 또 전략가들은 그것을 계속 추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술은 올라올 거냐는 게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중국은 딥색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야, 우리 뭐 미국의 그런 실리콘밸리의 인재나 그런 뭐 기술 없이도 우리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기술 생태계는 이제 중국판과 미국판으로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처럼 양쪽하고 다 이제 필요한 경우에 거래를 해야 되는 나라는 우리는 이제 미국판 기술, 중국판 기술 양쪽으로 다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오고 있어서 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조선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단순 생산 파트너나 동맹국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판세를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그런 기회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이제 중국이 참전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전쟁의 성기를 곧 끝내지 못하고 휴전이 된 상태니까 사실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닌데 92년에 된 역사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보자. 그래서 수교를 하면서 한국의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시장으로 수명이 다한 그런 이제 산업이 중국으로 투자를 하면서 중국이 한국의 새로운 이제 경제 이 지도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중국은 공장을 제공을 했고 한국은 필요한 기술, 뭐 핵심 소재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갔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거기가 중국 땅이지만 경제 운영 관점에서 보면 거기도 한국의 경제 영토 때리게 보는데 그게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이제 기술 이 먹이사슬에 가장 낮은 쪽에서부터 중간 쪽으로 막 치고 올라오면서부터는 약간 경쟁 단계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막 스케일업 하면서부터 우리하고 세계 시장에서 진짜 경쟁 상태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뚫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미중 간의 이런 신냉전이 앞으로 한 뭐 10년, 20년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미국 관점에서 필요한 태양광, 뭐 배터리, 뭐 반도체 이런 거 중국 계속 통제를 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 혼자 이건 또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분명하고 그럼 어디선가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디겠느냐? 대한민국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전략적 위상은 뭐 충분하다. 그런데 문제는 전략적 위상이 있는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죠.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 기업은 계속 가요. 근데 정치는 우리 현재 정치 구조에 따르면 뭐 한 5년 지나면은 이제 새로운 이 행정부가 등장하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 4년마다 하고 따라서 이게 일관성 있는 미중 이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핵심 첨단 제조업의 전략적인 위치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뭐 거의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다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희생 전략을 만드는 것이 그게 5년 만에 될 것 같아요. 누구는 뭐 30년 하는 걸 5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경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대로 된 전략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산업계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 5년 뭐 뛰어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릴레이 경주의 다음 계주를 맡은 사람이 또 바톤을 받아서 뭐 전임 정부 했다고 적폐성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전반적으로 우리 방향성 우리 동의했어. 그러니까 좀 더 세련되게 할 거야. 문제점은 고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아마 뭐 엄청난 기회일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르게 하면은 엄청난 위기일 수 있습니다. 가령 중국 입장에서 중국은 한국은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가면은 제대로 세게 못 나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겁박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자존감 없이 대하거나 또 미국이 막 강압적으로 나오면서 막 시장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차피는 투자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전략적인 카드도 못 쓰고 카드는 있는데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위기죠. 한국은 그럼 그 외국에서 봤을 때 야, 한국은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인데 K-팝의 나라, K-컬처 나라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협상을 못하지? 카드를 갖고 있는데 저 그런 나라 안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데 이 방송이 좀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조선과 반도체 기술이 자동화나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술이 미국에 대체될 수 없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되지만 중국은 10년 내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술 우위가 일시적인 유예 기간에 불과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질문에서 한국 기술 우위 아니고요. 가령 뭐 많은 국제 연구소에서 이제 보니까 한 10개 핵심 이제 기술을 가지고 와서 봤는데 꽤 많은 부분 우리가 일본을 뭐 따라잡았거나 뭐 제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중국한테 밀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빼고. 반도체도 격차가 너무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는 뭐 예전에 5년이었다 이제는 이제 뭐 2년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우위란 단어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왜 뭐 전기차, 배터리, 뭐 태양광 다 뺏겼고요. 한때 전 세계 막 공항과 호텔을 갖고 있던 한국 TV 디스플레이 전부 이제 중국으로 언제든지 바뀔 준비가 돼 있는 거고 가격. 조선도 이제 뭐 수주 물량에서는 우리 앞서갔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이제 옛날 같은 세계화 계속 돌아갔으면 우리가 그럴 운명인데 트럼프와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제 중국의 이 기술 굴기를 중심으로 한 패권을 막아 세우려는 새로운 냉전이라는 새로운 이제 게임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우리는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에 역전당한 이런 분야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 수출 대국, 전 세계 수출 이제 메이저 국가 한국이 한 6번째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만큼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일본하고 독일처럼 한때 제조업의 아이콘이란 국가도 한국보다는 제조업의 비중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기회에 제조업 혁신을 하지 않고 제조업을 더 성장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이제 되게 더 암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우위가 아니고 중국의 역전당한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 이 분야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되게 난세를 살아가죠.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이제 많은 분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와 한국 정치 또 한국 문화 그래도 보면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놀랄 정도로 다이나믹해졌고 다양해졌고 일단 전 세계 지도를 펼칠 때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외국 가면 일본 사람이야 그랬다가 예전엔 중국 사람이야 이제는 코리안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한국 사람이세요. 심지어 그들이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우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일단 살아남아야죠.
살아남는 사람이 강하다고 저는 살면서 느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모든 변화는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변곡점에서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직선주로는 가장 빠르고 힘든 사람이 계속 나가지만 곡선주로가 있는 경기는 뭔가 꾀가 있고 전략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트럼프 게임은 제가 트럼프 2기 취임식에 맞추어서 이제 준비를 한 책이고요. 트럼프를 이해하려고 또 뭐 비판을 하려고 또 미국의 투자 기회를 뭐 노리는 그런 이제 많은 책들이 있는데 감히 이제 제 책이 그런 책들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2017년 트럼프 당선 때부터 이제 트럼프와 미국 정치 또 국제 관계 통상협상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각도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광의하고 협상하면서 2019년에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첫 번째 책을 냈고요. 이 책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다시 이제 정치 전면에 등장해서 그의 마가를 이어가는 것을 또 분석을 하고 달라진 게임 상황, 그때 중국과 4년 전에 중국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또 한국의 객관적인 자료도 달랐고 그런 큰 이제 그레이트 게임을 이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이제 제가 준비를 했고 감히 그런 기대에 부합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망은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쯤 트럼프 8년은 도대체 전 세계에 무엇이었느냐를 평가하는 3부작 마지막 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